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이 앞으로 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863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임대는 20%가 약간 넘는 수치예요.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죠. 이 80%의 임대인들도 절대 다수가 기업이 아닌 개인입니다. 공공임대는 6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가 민간에서 개인이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 물론 좀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 등록임대주택 이런 제도도 있지만 임대인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등록한 임대인들도 많지 않고요. 숫자도 적어요. 통계를 보면은 등록임대주택은 14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난달에 20년 장기임대주택 그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본력이 큰 민간 기업들이 임대시장에 좀 진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기업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좀 공급하자. 대신 여러 가지 규제나 세금을 좀 완화해 줄게. 이른바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이제 반응이 별로 없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군침을 흘리고 있죠. 일단 하인스그룹, 세계 3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13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전 세계 30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 하인스그룹이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영국의 ICG, 여기도 대형 자산 운영사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인 홈즈컴퍼니와 함께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이미 구축했어요. 그리고 M&G 리얼 에스테이트, 여기는 영국 프루덴셜 생명이 모기업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다들 아실 테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그룹들이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전세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죠? 모두 다 월세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일 테고, 이런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전세 시장이 좀 위축되고 월세 위주의 시장으로 주택임대 시장이 탈바꿈을 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아무 생각 없이 대충 감으로 들어오진 않겠죠. 다들 엄청난 계산을 마치고 시뮬레이션도 다 돌려보고 우리나라의 월세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계산이 이미 끝난 겁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박상욱 국토부 장관도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세 제도는 이미 효용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효용을 다 했다기보다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은 제도이고 사람들 인식도 예전과 달라져서 차츰차츰 사라질 제도였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임차인들을 위한답시고 대출까지 해주면서 장려를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자, 보세요. 목돈이 없어도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 국민한테 전세 대출을 뿌리고 있는데 일단 전세값이 올라가죠.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또 판을 치죠. 그럼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요. 물론 한두 채 정도는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안 끝나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본인 자본은 거의 없이 전세를 끼고 막 100채를 넘어서 500채, 1000채까지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그 다음엔 뭐가 온다? 거품이 꺼지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이지만 일시적인 하락 시점은 중간중간 계속 옵니다. 그 시점이 오니까 대규모로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한 거죠. 제가 예전에 나라에서 이 전세를 장려하는 제도, 이걸 비판했다가 댓글로 욕을 좀 먹었었는데, 이 전세 제도는요 절대로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대출까지 해주면서 장려할 만한 제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오고 갭 투자를 넘어서 대규모 갭 투기를 부추긴 다음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그걸 또 나라 돈으로 해결하는 허구.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저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계속 세금 쏟아부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수백 번도 더 파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간의 전세 사기들은 정부도 공범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 얘기가 아닌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열받아서 잠깐 옆으로 샜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그 임대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전세시장의 위축도 있지만 소형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1, 2인 가구, 이 소형 가구들이 2022년 기준으로 62%가 넘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2032년에는 71%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셋 중 둘 이상은 1, 2인 가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있는데 가구 수는 크게 줄지가 않는 거예요. 작게 쪼개지는 셈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기가 많은 평형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상보다는 그 약간 아래쪽에 있는 중소형 평형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실제로 지금 외국계 회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 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이잖아요. 임대 시장이 월세 위주로 전환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월세 소득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주고 안정적인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 기업에서 좀 제공해주는 것이 현재의 목적이자 장기적인 플랜인데 그게 되려면요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고 임대하는 쪽에 대한 제약도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법으로 했을 때 웬만하면은 임차인이 이기죠. 이제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도 분명히 어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사실은 이 동등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인 시선이나 법은 대부분 임차인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대기업에 대한 반감도 좀 심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 예민한 주택임대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대인 입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세 번째가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책에는 어느 정도 그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들은 그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려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나온 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과 거의 흡사한 것이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뉴스테이라고 그 박근혜 정부 때 시도를 했던 건데 원래 뉴스테이는 완전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적은 사업이 애초에 아니었죠. 그런데 탄핵당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중산층을 목표로 했던 이 뉴스테이 임대료를 자꾸 서민 쪽에 맞추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사업들이 대부분 엎어진 거예요. 그런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 그게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못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건축해서 분양하고 빨리 손을 터는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죠. 단기적인 사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정치권에 있다.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민간 기업들이 안심하고 임대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자, 어쨌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많이 조심스러운 반면에 외국계 대기업들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자리를 잡는다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 이제 올라갈까 내려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월세 사업을 시작하면 주택수가 늘어나고 대규모 경쟁이 시작되면서 주택 월세가 좀 낮아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변화는 좀 생기겠죠. 현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의 성향과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 다릅니다. 벽에 못을 몇 개 박았다거나 장판이나 벽지에 약간 흠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 예민하게 구는 임대인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임대인도 있죠. 임대인이 진상을 부리다가도 임차인 쪽이 더 진상이면 또 싸우다가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는 시점에서의 서비스도 집집마다 너무 다르죠. 도배를 전혀 안 해주는 집도 있고 부분 도배를 해주기도 하고 기분 좋게 전체 도배를 해주는 임대인도 있고 살다가도 망가지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 방법이나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이게 집집마다 다 다른데 임대시장에 기업들이 진출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획일화가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경우는 임차인 측의 책임 소재를 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룰이 좀 획일적으로 정리될 뿐 임대료가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왜? 기업들이 진출해서 각자 몇백 채 이상을 공급한다고 해도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해입니다. 이제 그걸로 시장가가 좌지우지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오히려 도심에서는요, 월세가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외국계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돈이 되는 시장을 공략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형주택들을 약간 고급스럽게 공급할 것이고, 당연히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월세가 형성되면서 주변 시세도 함께 따라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저도 이런 시각에 약간 공감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 하는 거겠죠. 자, 하여간 외국계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주택임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전세 시장이 저물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요, 이 전세 제도가 경기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전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 매매 수요가 넘쳐났었고, 덕분에 건축을 비롯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업들, 뭐 시멘트, 철강, 기타 사업들이 발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죠. 현재의 전세제도는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와 또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는 것이 맞고요. 나라에서도 더 이상 이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까지 계속 퍼주면서 전세를 자꾸 부추기는 그런 정책들은 이제 점점 좀 줄여나가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전세를 옹호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 압니다. 일정 부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 맡겨서 필요에 따라 거래되도록 두자는 것이지, 정부에서 부추겨가지고 전국을 전세판으로 만들어버리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임대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슬슬 시작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게요. 고맙습니다.